6장 사랑하는 사람아. 저구는 담을 넘어 만씨 집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날은 곧 밝아오려 하고 있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저구는 한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언뜻 보니 척방인 듯했다. 저구는 깜짝 놀라 부싯돌을 부딪혀 탁자 위에 촛불에 불을 켰다. 척방의 온몸은 붉은 피가 낭자했고 그의 배에는 단검이 하나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몸 옆에는 벽돌이 가득 쌓여 있었고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만씨 부자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저구는 고개를 숙여 척방의 몸 옆에 꿇어앉아 외쳤다. 삼해, 삼해. 저구는 목쉰 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구는 손을 뻗어 척방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코에서는 아주 약한 숨결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저구는 다시 떨리는 음성으로 외쳤다. 삼해. 척방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얼굴에 한 줄기의 쓸쓸한 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사형, 정말 미안합니다. 저구는 말했다. 말하지 마오. 내가 당신을 구해주겠소. 저구는 공심채를 옆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척방의 몸을 안아 올렸다. 그리고 왼손으로 그녀의 몸에 꽂혀 있는 단도를 뽑으려 했으나 자세히 보니 단도는 그녀의 아랫배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 단도를 뽑았다가는 그녀는 곧 절명하고 말 것만 같았다. 저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잠시 망연해하다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지?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척방은 씁쓸히 웃으면서 대꾸했다. 사형,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아니, 말해서 무엇하겠어요. 나를 탓하지는 말아주세요. 나는 남편을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그가 저구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만규 그자가 오히려 당신을 해친 것이구려. 그렇지 않소? 척방은 처연히 웃으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저구는 가슴을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척방의 목숨이 워낙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쓴다 해도 그녀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한편 저군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의 질투심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당신은 결국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군요. 자신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다니. 척방이 그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사형,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공심채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말이에요. 마치 당신의 딸처럼 보살펴주세요. 저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저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이 못된 놈은 어디로 갔을까? 척방의 눈은 점차 빛을 잃고 있었고 목소리도 점차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동굴에 두 마리의 호랑나비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양산백 추경대. 사형 보세요. 그 한 마리는 당신이고 한 마리는 저예요. 우리들은 비록 이렇게 날아들어왔다가 날아가지만 영원히 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츰차츰 작아졌고 몸에서도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구는 한 손으로 공심채를 껴안고 한 손으로는 척방의 시신을 안은 채 만씨 집의 담을 뛰어넘었다. 저구는 본래 만씨 집의 저택을 불태우고 싶었으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이 집을 태워버린다면 만씨 부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3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집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저구는 폐허가 된 화원에 이르자 매화나무 밑에 구멍을 파고 척방의 시신을 묻었다. 척방을 묻기 전에 저구는 그녀의 몸에서 단도를 뽑아 자신의 품속에 지녔다. 저구는 그 단도로 만씨 부자의 목숨을 끊어놓으리라 생각했다. 저구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책망했다. 어째서 그 두 악당의 숨통을 그 자리에서 끊어놓지 않았던가?
순간적인 실수로 사매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말았구나. 공심채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공심채의 울음소리는 저군의 마음을 더욱 산란하게 만들었다. 저군은 강릉성 밖의 한 농가를 찾아 농부 내외에게 은자를 쥐어주고는 공심채를 당분간 맡겼다. 그리고서 저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만씨 집 주위에서 그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반달이 지나도록 그들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상한 것은 노곤, 복원, 침성, 손균, 풍탄 등의 몇 사람들이 실종된 후 다시는 만씨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만씨 집의 노비들도 사방으로 흩어져서는 어떤 자는 도적질을 하고 어떤 자는 싸움질을 일삼고 있었다. 강릉성 안에는 수많은 무림의 인물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다. 어느 날 저녁 저군은 몇 명의 강호의 호객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연성검결은 알고 보니 당시선 집에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 맨 처음 네 글자로 강릉성남이라고 합디다. 그렇습니다. 요새 떠돌고 있는 소문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네 글자 다음의 글자들이 무슨 글자인지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글자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우리는 이곳 강릉성만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내면 그때 끼어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설사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조금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보면 국물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하! 요즘 서점에서 당시선집을 사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책방에 들러보았더니 미처 말도 꺼내기 전에 그곳에서 일하는 아이가 말하기를 당신도 당시선집을 사려고 왔지요? 이 책은 우리들이 지금 방금 가져온 것으로 사시려면 빨리 사세요. 꿈을 대다가는 한 권도 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하도 이상해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지요. 너는 내가 어찌 당시선집을 사려 한다는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그 책 파는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어르신네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요. 이후 며칠 동안 몸에 도나 검을 찬 무술개나 할 만한 사람들은 우리 책방에만 오면 열의 열은 다 그 책을 찾았습니다. 책 한 권의 은자가 5냥입니다. 어르신네도 한 권 사시겠습니까? 하더군요. 제기랄 뭔 놈의 책값이 그렇게 비싸? 당신은 책값을 잘 아십니까? 책을 사본 적이 있나요? 하! 나는 평생 책방이라고는 문턱도 넘지 않았소이다. 도박이라면 좋아하지만 책하고는 아예 담을 쌓았습니다. 저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심 생각했다. 연성검결의 비밀이 새어나왔구나. 누가 그 말을 퍼뜨렸을까? 분명 만씨 부자의 말을 노곤등이 듣고서는 퍼뜨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저구는 그 옛날 정전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 많은 강호의 친구들이 풍문을 듣고 찾아온 후 정전에게 당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전영의 큰일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구나. 정전영의 일은 내 복수보다 훨씬 중요하다. 능소저의 아버지는 강릉부의 지부였다. 저구는 강릉성에서 가장 큰 장의사와 비석을 만드는 곳에서 능소저의 묘가 강릉성의 동문 밖 11리 정도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구는 곧 한 자루의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동문 밖을 나섰다. 그는 곧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있었다. 묘비에는 애녀, 능상화지묘라는 7자가 쓰여 있었다. 묘지 앞에는 꽃도 나무도 없었다. 능소저는 생전에 꽃과 나무를 무척 사랑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묘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도 꽃도 심지 않았던 것이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딸. 하하, 당신은 정말로 딸을 사랑했단 말이오? 저구는 냉소를 터뜨렸다. 정전과 척방을 생각하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이 다 마른 줄 알고 있었는데 능상화의 묘지 앞에 이르니 다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다. 그 묘지는 인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나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그 무덤을 파헤칠 수가 없었다. 날이 저물자 저구는 삽을 들었다.
삼합토가 봉해진 큰 돌을 젖히자 비로소 관이 드러났다. 몇 년 동안 계속된 고초로 인하여 저구는 쉽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교교한 달빛 아래에서 관을 보게 되자 정전형이 바로 이 관 때문에 참담한 죽음을 당했다는 생각이 떠올라 비통한 나머지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능퇴사는 이 관의 겉에 금파수나라는 독을 묻혀 놓았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고 관을 이곳까지 옮겨와 묻었기 때문에 독은 다 제거되었으리라 생각했지만 저구는 감히 손으로 관을 잡지를 못했다. 저구는 혈도를 뽑아 관뚜껑의 틈새에 천천히 밀어 넣었다. 그 혈도는 쇠를 자르고 돌을 자를 수 있는 칼이었기 때문에 목재로 된 관은 마치 두부를 자르는 듯이 맥을 못 추었다. 저구는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관뚜껑의 못을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저군이 손에 힘을 불끈 주자 관뚜껑은 날아가고 말았다. 순간 관 속에서 뼈만 남은 채 두 손을 위로 향하고 있는 시체를 볼 수가 있었다. 관뚜껑이 떨어져 나가면서 두 손이 움직이는 모양이 마치 해골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저구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능소저가 입관할 때 어떻게 두 손을 위로 쳐들 수가 있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 관 안에는 수이나 수장품들이 전혀 없었다. 능소저는 단지 하나의 얇은 옷을 입고 묻혔던 것이다. 저구는 묵묵히 합장했다. 정전형, 능소저, 당신 두 분은 살아서 부부가 되지 못하고 죽어서야 같이 묻히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군요. 두 사람의 혼백이 있다면 지금은 응당구천에서나마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구는 등에 메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 정전에 화장한 뼈를 능소저의 시신 위에 뿌렸다. 이후 저구는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공손히 절을 4번 한 후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정전형의 뼈를 쌌던 보자기를 손에 들고 열려진 관뚜껑을 덮고자 하였다. 뿌연 달빛 아래에 가서 관뚜껑 안쪽에 쓰여진 희미한 글자를 우연히 볼 수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저구는 관뚜껑의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랑 정랑. 내세에 다시 부부가 되기를. 저구는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글자는 분명 손톱으로 새겨 쓴 것이다. 한참을 생각해보던 저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능소저는 산채로 묻혔던 것이구나. 관에 집어넣어졌을 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은 몸이었다. 이 글자는 그녀가 죽기 전에 손톱으로 새겼던 것이리라. 그래서 죽은 후에도 그녀의 두 손은 위로 치켜져 있었던 것이로군. 천하에 이렇게 악독한 애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전형과 능소저는 결국 그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한이 맺힌 글자이다. 저구는 또 생각했다. 능지부는 정전형이 탈옥한 것을 알고 틀림없이 그가 복수를 할 것이 두려워 급히 관뚜껑에다가 금파수나를 묻혔던 것이구나. 놈의 마음은 실로 금파수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독하구나. 저구는 다시 관뚜껑 안쪽에 눈을 가까이해서 다시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그 글자 아래에는 또 세 줄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51, 33, 28 등과 같은 숫자로 되어 있었다. 저구는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생각했다. 맞다. 능소저는 죽기 전까지 정전형과 합장되기를 원하고 있었군. 그녀는 정전형에게 말하기를 누구든 둘을 합장시켜준다면 연성결을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했지. 정전형은 그 폐허가 된 장원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미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독이 몸에 퍼져 죽고 말았지. 사부의 그 건보위의 비밀은 사매가 눈물로 발견한 것인데 만씨 부자가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 나는 이로부터 그 비밀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능소저가 이곳에 써놓았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저구는 묵묵히 축원을 하였다. 능소저, 당신은 정말로 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호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낙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전형과 당신 곁에 같이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씨 부자와 당신의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은보화는 내게 마치 먼지와도 같을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저구는 말을 하면서 관뚜껑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옳다. 만씨 부자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다. 아마 살아생전 그들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물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그들 만씨 부자는 틀림없이 소문을 듣고 그곳에 나타날 것이다. 이 비밀은 정말로 크나큰 미끼이다. 만씨 부자는 의심이 많은 자들이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비밀의 소문을 듣고는 오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저구는 관뚜껑을 내려놓고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혈도의 검끝으로 숫자를 삽에다가 새겼다. 그 이후 다시 자신이 새긴 글자가 틀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관뚜껑을 닫고 석판을 덮고 흙을 덮어 원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정전형의 마지막 유언을 이제야 지켜드리게 되었군요. 복수를 한 이후 이곳에 와서 주위에다가 수백 그루의 국화를 심어주어야겠다. 정전형과 능소전은 국화를 제일 좋아하셨지. 될 수 있는 대로 춘수벽파라는 국화를 찾아서 이곳에 심어주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강릉성 남문 옆의 성벽에는 세 줄의 석회수로 쓰여진 글자가 출현했다. 글자의 크기는 사방 한자 정도였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4, 51, 33, 28 등의 글자를 볼 수가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글자가 땅과 2길 정도 위치에 쓰여져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강릉성 안에는 그렇게 긴 사다리가 없었다. 사람이 그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성 위로부터 밧줄로 몸을 묶고 내려와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몇 행의 글자가 쓰여진 곳에서 10여 길 떨어진 성 한쪽 귀퉁이에서는 거지로 분장한 저군이 옷을 벗어들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이를 잡고 있었다. 남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는 사이에 강릉성의 거리나 시장 혹은 찻집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졌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문으로 와서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 숫자들은 써있는 장소가 특출할 뿐 글이 잘 쓴 글씨도 아니어서 일반 사람들은 한참 쳐다보다가 서로 이런저런 억측들만 하면서 돌아가곤 했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강호 협객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손에 당시선집이라는 책을 들고 있었는데 모두들 벽에 쓰여진 숫자를 베껴 쓴 후 한참이나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저구는 송균이 온 것을 보았으며 침성이 온 것도 보았다. 한참이 지나자 노곤도 왔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손에 각자 한 권씩의 책을 지니고 있었고 만씨 부자의 대화를 들어 숫자와 비밀 간의 관계가 깊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나 연성건법의 초식의 차례를 알 수가 없어서 숫자의 한자 한자를 어떻게 시에 응용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만진산, 언달평, 척장발만이 알 뿐이었다. 노곤 등 세 사람은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구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분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명은 과일 장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나무를 파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곡괭이를 맨 농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성의 한 귀퉁이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저구는 그들의 마음을 추측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만진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아내지 않고도 만진산을 따라가면 보물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보물을 다 빼앗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은 나눠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다시 사부와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나 부자가 될 판에 어찌 위험하다고 해서 물러날 수가 있겠는가? 연성건보 중에 맨 앞 숫자는 이미 이 바닥에 널리 퍼져 있었다. 곧 4, 51, 33, 28의 네 숫자는 바로 강릉성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일지라도 그 후에 많은 숫자들을
바로 건보중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성 한쪽 구석에는 시간이 갈수록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었다. 어떤 자는 분장을 한 모습으로, 어떤 자는 본래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저군이 세어보니 모두 78명이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자 복원과 풍탄도 나타났다. 그들 사형제 두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다투고 있었다. 자칫 싸움이라도 날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결국 조용해지더니 강가 옆에 앉고 말았다. 오후가 되어도 만씨 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어둑어둑해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출연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만씨 집안의 조상까지 욕을 했으며 그 집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늘어놓았다. 날씨가 어두워지려 하자 서당 선생인 듯한 자가 종이 한 장과 필목을 들고서 눈치를 힐끗힐끗 보면서 성벽에 적혀있는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심심했는지 아니면 화를 낼 만한 대상이 없어서였는지 그 사람을 잡고 물어보았다. 당신은 이 숫자들을 적어서 무엇하려고 하는 거요? 그 선생은 대답했다. 이 늙은이가 나름대로 쓸 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굳이 알 필요가 없지요. 그러자 다시 그 사내가 말했다. 말할 거요? 안 할 거요?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뭉개놓겠소. 그러면서 사내는 무쇠 같은 주먹을 그 선생의 코끝에다가 들이대었다. 선생은 두려운 듯이 벌벌 떨며 말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적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다시 사내가 말했다. 그게 누구요? 한 분의 노인장입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성 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만진산 어른이시오. 당신은 절대로 그분의 노여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오. 만진산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오자 여러 사람들은 동시에 웅성대기 시작했다. 저구는 내심 기뻐했다. 그 기쁜 마음 속에는 많은 원한과 복수심 그리고 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 늙은 서당 선생은 전전긍긍하며 앞에 서서 절뚝절뚝하고 똑바로 동쪽을 향해서 걷고 있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만진산이 오지 않자 그를 직접 찾아 나섰던 것이다. 오로지 만진산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내를 칭찬하였다. 노형의 성견에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만진산이 설마 사람을 보내어 숫자를 적어오도록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소. 만일 노형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꼼짝없이 사흘 낮 사흘 밤을 앉아서 세면서도 만진산의 교활한 수법을 새까맣게 모를 뻔했소. 그 사내는 의기양양해서는 말했다. 나는 첫눈에 보자마자 그자가 만진산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소이다. 그 사내는 마치 자기가 좋은 일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해했다. 저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서 생각했다. 만진산은 교활하고 무술에 능한 사람이니 절대로 그렇게 쉽게 이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흉계가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 일행은 남문에서 꽤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성벽을 바라보았다. 언뜻 보니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성벽을 스쳐서 서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저구는 생각했다.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 사람을 쫓으면서 그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만약 만진산을 찾는다 하더라도 역시 만진산의 곁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넓은 강릉성에서 만진산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쉽기가 여반장이니 이 사람들의 뒤를 굳이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가 경공을 사용하여 남문으로 되돌아가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자가 사라진 쪽을 향해 급히 달려가 보니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지나 그자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의 경공 역시 대단한 것이었으나 저군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는 것도 모르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